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W병원 수부외과 김병진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병원 수부외과 김병진입니다. 네, 외과에 굉장히 다양한 분과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수부외과는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부하니까 손과 관련된 질환을 보는 분과 같은데 이렇게 별도로 분과가 나눠진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수부외과는 손이나 손목의 질병이나 외상을 치료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손이랑 손목을 굽히기 위해서는 근육이 필요한데 이게 팔꿈치부터 전완부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손, 손목뿐만 아니라 팔꿈치의 질환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의 감각과 움직임을 위해서는 신경에서 오는 신호가 필요한데 신경은 목에서 시작을 해서 어깨를 통해서 손끝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신경 관련된 문제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수라고 해서 손만 보는 건 아니고 네. 저희는 손과 손목, 팔꿈치, 그리고 넓게는 어깨 관련된 분야까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진짜 단순하게 딱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근데 부장님 저 궁금한 게요. 여러 분과 중에서 수부외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한 과정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형외과 전공의와 전문의로 일을 할 때 외상 환자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심한 외상이 있는 분들은 이게 피부나 뼈, 신경, 근육 이런 부분에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주는 재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까지 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수부외과를 좀 더 공부해서 되게 됐습니다. 수부외과가 되는 과정은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수부외과가 우리 내과, 외과, 정형외과처럼 수련과로 분과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나라는 이제 분과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형외과나 성형외과를 수련을 하고 우리가 팔이나 손의 복잡한 구조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재건이나 접합을 위해서는 1mm 이하의 혈관이나 신경을 현미경을 보면서 수술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련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1, 2년 정도의 전임의 과정을 거치고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시험을 합격한 후에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와, 그럼 좀 더 어려운 공부를 하셨다는 뜻이죠. 남들보다. 네. 좀 더 열심히 했습니다. 와, 멋있어요. 네, 또 앞서 손과 또 손목, 팔꿈치, 네. 팔에 대한 질병이나 외상을 치료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환자들이 찾아오나요? 이제 굉장히 다양한 환자들이 옵니다. 손부터 다양한 신경 관련된 문제까지 다양한 환자들이 오는데 제가 오늘 대표적인 몇 가지 질환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손가락이 절단돼서 접합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재건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 오늘 갑자기 신경이나 힘줄 문제로 손목이랑 손가락이 안 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손끝에 통증이 있고 찌릿한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이제 사구체종이랑 이런 손톱에 생기는 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최근에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는데 골프를 오래 치시다 보면 손바닥 쪽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유구골 골절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질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질병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절단 사고에 관한 치료부터 여쭤볼까 합니다. 주로 어떤 사고로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오나요? 네, 보통 절단 사고라고 하면 저희가 큰 사고에 의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다가 기계에 끼어서 절단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과정에서 문에 끼어서 절단이 된다든지 아이고야. 아니면 나무를 자르는 전지가위에 절단돼서 온다든지 벌초를 하다가 예초기에 다쳐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나 전지가위, 예초기 이렇게 위험한 도구를 사용할 때는 안전한 사용법을 잘 익히고 안전장치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절단 사고가 났을 때 일단 빨리 병원에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기 전까지 먼저 할 수 있는 응급 처치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 중에 어떤 사람이 손가락이 절단당했는데 바로 얼음 봉지에 싸서 손가락을 들고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보관하는 게 중요하고
그 전에 이제 절단이 되게 되면 절단된 부분에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혈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출혈이 심하지 않으면 상처를 꺼즈나 깨끗한 수건, 헝겊으로 직접 압박을 하면 지혈할 수 있고 압박 붕대가 있으면은 그 위에 감아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처가 심하면 출혈이 심할 수 있고 이렇게 방법을 해도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는데 그때는 심장보다 손을 좀 더 높이 하면 지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혈을 하고 나서 말씀하신 이제 보관이 중요한데 절단된 부분을 잘 챙겨서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보관을 잘 하는 게 우리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단된 손가락이 손상이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온도는 약 4도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예. 우선 이물질이 있다면 깨끗이 생리식염수나 이런 걸로 씻어내고 꺼주로 한 겹 싸고 이거를 다시 비닐봉지에 넣어서 네. 그거를 다시 물이랑 얼음이 있는 봉지 안에 넣어서 이제 보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절단면에 얼음이나 이런 것들이 접촉을 하게 되면 예. 조직에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물이나 알코올 심지어는 우유에 담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응급처치 방법 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이 사고 이후에 이 시간까지는 꼭 병원에 가야 된다.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골든타임이 있는지 또 만약에 이걸 놓쳤다면 예후가 달라지기도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수술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부외과나 정형외과 분야에서 응급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접합할 때까지의 시간은 정해진 시간은 위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팔이나 다리 같이 근육을 많이 포함한 부분이 절단이 되게 되면 조직의 부패나 손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 되고 그래서 6시간을 저희가 골든타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부분이 절단이 하게 되면 근육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관을 잘하면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 해도 결과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단된 조직을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도 가능하면 빨리 병원에 내원해서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일단 접합 수술을 잘 받으면 예전처럼 손을 이렇게 자유롭게 잘 쓸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재활 등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절단된 부분을 접합을 하고 나서 정상 기능까지의 회복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재활을 어떻게 하느냐, 추가적인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고 절단된 위치가 팔이나 좀 더 위쪽에서 절단이 되게 되면 저희 근육이나 신경 손상이 되기 때문에 손가락을 움직이고 감각을 느끼는 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근육이나 신경들을 재건해주는 재건 수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들이 많고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에는 좀 더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긴 하지만 충분한 재활이 되지 않으면 관절이 많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충분한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도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단이 된 후에는 처음 수술도 중요하지만 기능 회복을 위해서 경과에 따라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료와 치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뭐 따로 어디 다친 게 아닌데 그냥 갑자기 손이랑 뭐 손가락 이런 데 막 힘이 안 들어가고 안 펴진다, 안 구부러진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뭐 신경 문제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것도 수부외과에서 다루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갑자기 손목이 안 올라가고 굽히는 건 되는데 안 펴지고 아니면 특정 손가락만 안 펴지고 이런 경우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손가락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나 이런 과정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손가락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뇌에서 시작된 신호가 신경을 타고 이제 근육으로 옵니다. 그러면 근육에서 뇌의 신호에 따라서 수축과 이완이 되게 되고 근육에서 연결되어 있는 힘줄이 뼈를 움직이면서 관절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신경의 문제라든지 힘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손가락의 움직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사례인데 네. 과음 후에 불편하게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손과 팔이 움직이지 않더라.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이 신경이 눌리거나 자극이 돼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한 자세로 이렇게 오래 자다가 신경이 눌리는 경우들이 있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신경 주변에 혹이 있으면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외에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힘이 안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자고 일어나서 손목이랑 손가락이 처져서 안 올라가서 병원을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과음을 하고 자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경이 눌리면 저려서 팔을 움직이거나 깨거나 하게 되는데 이런 반응이 떨어져서 장시간 동안 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에 마비 증상이 생겨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과음을 했다고 생기는 건 아니고 일상적으로 자고 나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내원하게 되면 신경을 누르는 혹은 없는지 혹은 신경 자체에 이상은 없는지에 따라 초기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초음파, 신경 검사, 필요하다면 MRI 검사 등을 시행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래도 이 신경은 우리 몸 곳곳에 다 퍼져 있잖아요.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참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경우라면 두고 보고 또 기다려도 좋을 건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꼭 치료까지 필요한 건가요? 네. 저희가 자다가 신경이 눌려서 생긴 마비 증상이라면 대부분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신경이 얼마나 눌렸는가, 손상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회복까지의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눌린 위치가 아래쪽이냐 위쪽이냐에 따라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위쪽에서 눌릴수록 회복 속도는 당연히 더 늦을 거고요. 건강이나 영양 상태, 나이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젊을수록 회복 속도는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복 시기는 1, 2개월 내에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에 걸쳐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경에 누르는 혹이 있다거나 신경이 꼬여 있다거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초기에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신경 회복 속도에도 이제 개인차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신경 회복을 돕는 데 있어서 병원 치료뿐만 아니라 개인이 좀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신경 회복을 위해서 이런저런 물리치료들이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근거가 아직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하셔야 될 게 제가 손을 가만히 두게 되면 갈수록 굳어집니다. 그래서 신경이 회복이 돼서 올리려는 힘이 돌아와도 관절이 굳어 있으면 손가락의 움직임이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대편 손으로 손가락을 펴주는 스트레칭, 네. 수동적인 운동을 좀 해줘야 되고 일반적으로 펴는 힘이 떨어지지만 굽히는 힘은 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굽히는 운동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고 손가락이나 손목을 펴주는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음주나 흡연은 어디에나 안 좋지만 신경 회복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회복까지의 속도의 차이는 있고 경우에 따라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수술이나 최종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힘줄을 옮겨서 손가락을 펴줄 수 있게 하는 건이전술 같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손과 팔에는 신경도 지나지만 힘줄도 있잖아요. 이 힘줄 문제 때문에도 수부외과를 찾아오는 분들도 많다고 하셨는데 사고나 충돌이 없었는데도 이 멀쩡했던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힘줄은 저희가 관절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밑에 뼈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힘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절을 움직이게 해주는데 바닥에 있는 뼈가 관절염이라든지 골절이 아물면서 울퉁불퉁하게 붙었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울퉁불퉁해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힘줄이 계속 갈려서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손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염증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은 힘줄 주변에 염증이 오랜 기간 반복될 수 있고 이게 누적되다 보면 힘줄이 점점 약해지면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 문제와의 차이점은 힘줄은 각각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 특정 손가락의 움직임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4번째, 5번째 안 펴진다든지 아니면 엄지랑 2번째가 안 굽혀진다든지 엄지가 안 굽혀진다든지 이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힘줄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찾게 됐는데 어떤 검사를 받는지 궁금해요. 보통 뼈 다치면 엑스레이 찍는데 맞습니다. 힘줄은 뭘로 검사하나요? 그렇죠. 힘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원인에 의해 끊어졌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힘줄을 지나는 길에 뼈에 이상은 없는지를 엑스레이나 CT로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고 실제로 힘줄이 끊어진 건지 어디 위치에서 끊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초음파나 MRI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인 염증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한 피검사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힘줄이 끊어진 게 관절염 때문인지 아니면 힘줄 부위 염증 때문인지 이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향도 좀 확 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 치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항상 오셔서 물어보는 게 손가락이 안 펴지는데 수술 안 하면 이거 좋아지지 않냐, 약만 먹으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원인이 힘줄이 끊어져서 생긴 거라면 끊어진 힘줄은 자연적으로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술적 치료로 회복을 할 수는 없고 손가락을 움직이게 해주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할 때도 힘줄을 움직이게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급성으로 끊어지면 끊어진 힘줄을 봉합을 하는데 닳아서 끊어진 힘줄은 직접적인 봉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옆에 있는 힘줄을 옮겨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줄은 그런 방향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 기저에 있는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힘줄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도 필요한데 원인이 관절염으로 인해서 관절이 울퉁불퉁하다든지 아니면 관절이 불안정하면서 반복적으로 손상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관절을 붙여주는 관절 유압술이나 아니면 울퉁불퉁한 부분만 깎아주는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반복적인 염증에 의해 생기는 경우라면 수술과 더불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또 제가 열심히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사례인데요. 네. 네, 갑자기 뭘 만지려고 하면 손끝이 너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오,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을 얼마나 자주 쓰냐고요. 그렇죠. 이러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이것도 질환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진료를 보다 보면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여러 치료를 받고 검사를 하다가 수부외과로 오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말씀하신 손끝 통증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사구체종이라는 종양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구체는 손톱 아래에 피부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인데 여기에 생긴 혹을 사구체종이라고 합니다. 사구체종이 생기면 손끝 부분에 물건이 닿거나 심한 경우에는 스치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어허. 그리고 지금같이 날씨가 추워져서 찬바람을 쐬거나 찬물에 닿으면 찌릿한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톱 모양이 변형이 되거나 손톱 안쪽에 있는 살의 색깔의 변화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구체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병명도 낯설고 맞습니다. 굉장히 잘 못 들어본 질병이기 때문에 다른 뭐 여러 가지 병을 검사하고 다른 병원을 가보다가 나중에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정확한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통증은 심한데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수년 이상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신경검사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이런저런 물리치료를 해보고 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이게 어떤 건지 의심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손톱 모양의 변형은 없는지 정확한 신체 검사가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혹이 오래되다 보면 뼈가 눌려서 뼈에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확인을 해봐야겠고 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음파나 MRI를 시행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약도 먹어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다 했는데 차도가 없으면 사구체종은 그럼 수술을 해야만 좋아지는 병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구체종은 약이나 다른 치료로 없어지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환자분들이 수술한다고 하면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데 수술 시간은 보통 1-20분 정도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상처 치료를 하면 되고 수술 일상적인 손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을 못 쓸까 봐 걱정을 하면서 수술을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면 사구체종으로 인한 증상은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불편함을 참기보다는 수술을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골프, 테니스 이런 운동을 하다가 손가락을 또 다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 중에서 수부외과에서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유구골 골절입니다. 유구골절은 사구체종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고 다른 치료를 받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구골은 저희 손의 네 번째 약지에서 손목 쪽으로 가다 보면 손바닥에 만져지는 뼈입니다. 뼈가 앞쪽으로 볼록하게 튀어 올라 있고 골절이 생기는 원인은 세게 짚고 넘어지면서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저희가 말씀하신 골프나 테니스, 야구 이런 취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골프 클럽이나 야구 배트를 쥐게 되면 마찰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마찰에 의해서 스트레스성 골절 양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운동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아파서 도대체 뭘까 궁금했었는데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의아합니다. 뼈가 만약에 부러졌다면 여기가 퉁퉁 붓고 또 많이 아플 텐데 이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골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골프채나 라켓에 의해 반복적인 약한 충격이 누적되면서 생기는 피로골절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부종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골절이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증상은 아까 유구골이 있는 부분을 누르면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힘을 줄 때 통증을 느끼게 되고 어떤 분들은 손이 저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힘이 잘 안 들어간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통증을 방치하게 되면 힘줄,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굽혀주는 힘줄이 골절면 옆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골절면의 날카로운 부분에 갈리면서 힘줄이 끊어져서 갑자기 손가락이 안 굽혀진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구골 골절인지 확인하는 어떤 진단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옆에서 찍는 엑스레이 이런 엑스레이들을 찍게 되는데 일반적인 엑스레이 촬영으로는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자세로 해서 찍는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도 의심이 된다면 CT나 MRI를 찍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치료는 부러진 뼈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저희가 뼈를 제거한다는 수술을 설명하면 환자분들 대부분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뼈를 제거하고 나서도 기능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줄 파열이 같이 동반돼서 온 경우에는 힘줄을 이전하는 수술을 같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 몸의 모든 부위가 다 소중합니다만 이 손이나 팔이 어떤 불편함이 생긴다면 생활에 여러 가지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들을 우리 시청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을 쓰지 않고 일상생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손의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관절이 과도하게 꺾이거나 무리한 사용을 피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 사용하는 중간중간에 손을 펴주거나 돌려주거나 이런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고 지금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온찜질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손의 불편감을 방치하게 되면 만성 통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부외과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손가락 하나하나, 팔꿈치까지 좀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응급치료 방법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손은요, 우리가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여나 이 손과 팔에 문제가 있다면 수부외과 진료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 오늘 스트레칭하는 방법 배웠으니까 틈틈이 한번 우리 손 건강을 위해서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수부외과 김병진 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예은 씨도 오늘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